안녕하세요. 정기 토익 대비 리딩 파트 적중 특강을 담당하게 된 신촌파고다의 끝토익 김규보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토익 리딩 파트에 있는 파트 5, 6, 7 이렇게 3개의 파트를 같이 다루어 볼 건데요. 옛날 토익과 요즘 토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토익은 단순하게 외우거나 많이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정답이 된다라는 일반화가 굉장히 시험에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줬다면 요즘 토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한 암기를 하거나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일반화가 아니라 진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파트 5는 많은 문법 공부를 해봤지만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파트 7은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5 공부를 하실 때에는 단순한 반복 아니면 무작정 암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외워서 일반화를 하고 내가 외운 문법이 시험 문제에 나와줬으니까 바로 정답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걸 골라야 된다. 이걸 일반화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일반화라는 말만큼 한국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화의 오류인데요. 일반화라는 건 당연히 오류의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문제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무조건 LI 넣으면 돼. 이렇게 일반화를 해왔었습니다. 그거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옛날 토익은 그렇게 풀어도 문제가 잘 풀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토익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당연히 맞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 틀려 있고, 그래서 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반화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단순하게 반복하고 무작정 암기하시는 것 절대 비효율적입니다. 토익 파트 5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분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일부를 해석해야 하는 유형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꼼꼼하게 해석해야 하는 유형 하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가장 큰 동그라미는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만 해서 정답이 빠져나온다면 쉽게 정답을 고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이것만으로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문장의 일부를 조금 해석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전체 큰 구조 분석이라는 틀 안에 문장의 일부를 해석한다라는 파트가 안겨 있죠. 이 문장의 일부를 해석한다라는 것도요, 우선은 구조 분석부터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해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금만 해석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부만 해석했음에도 정답이 안 나올 땐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유형, 이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조 분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총 30개 중 15개 정도가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일부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12개에서 13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럼 나머지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정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말 잘 해결해야 하지만요. 우선 우리는 28개를 맞추는 것부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부터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구조 분석은 단순하게 문장이 있으면 하나씩 슬래시를 쳐서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라내면 문제풀이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전치사구라고 하는 애부터 찾아주시면 가장 유용할 겁니다. 전치사구는 우선 문장을 잘라내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전치사구를 잘 해석해보면 오히려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구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접속사를 확인해 주세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크게 2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란 and나 or이나 but처럼 양쪽에 대등한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속 접속사라는 개념은 조금만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종속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의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관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두를 종속 접속사로 넓게
포함시켜 주세요. 이 종속 접속사는 항상 한 문장의 서술어의 개수가 2개처럼 보이게 만들 거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 의문사, 종속 접속사, 이런 다양한 문법 용어들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토익 공부할 때 이런 게 정말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2개의 문장이 있다면 이 2개의 문장에 동일한 명사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연결 포인트로 삼아 지울 것은 지우고 관계대명사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서 2개의 문장을 합친다,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토익 시험에선 2개의 문장을 줘놓고 합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합쳐져 있는 문장을 가지고 2개로 나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문법을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있구나.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종속 접속사의 연장선으로서 그냥 내가 구조 분석을 할 때 체크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은 줄일수록 좋은 게 요즘 토익의 트렌드거든요. 자, 3번째, 서술어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 서술어는 제가 옆에 V라고 체크를 해놨는데요. 흔히 저 V를 여러분들은 동사라고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동사란 품사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품사라는 개념이 동사고요. 이 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에 사용할 땐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4가지의 개념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 서술어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어와 동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구조 분석을 할 땐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3가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떠한 문장이 여러분 눈앞에 와도 완벽한 구조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색깔들을 나눠 놓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뒤에 문제 푸실 때 같이 색깔들도 나눠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5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A, B, C, D 4개의 보기가 보입니다. 모두 다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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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로 끝나 있죠? 그럼 모두 부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해석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는 구조 분석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구조 분석부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planned라는 과거 시제의 서술어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 was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서술어가 하나 더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겨지다, 너무 멀다고 여겨지다 라고 하는 서술어 쪽에 하나가 더 보였고요. 이 앞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조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but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서술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A, B, C, D 중 하나의 부사가 이 planned, 이 과거 시제의 서술어를 꾸며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쭉 해석해 봤습니다. 빈칸 계획했었다, 그러나 여겨졌다, 너무 멀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B, C, D를 가지고 어떤 것을 넣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originally, 원래 이 부사가 너무 끌리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게 너무 멀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A의 evenly, 균등하게 라는 뜻, relatively, 상대적으로 라는 뜻, 그 다음에 excellently, 너무 훌륭하게 라는 뜻이죠. 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특히 A 같은 거는 하나 단어 뜻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이 4개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B가 너무 정답이다라고 끌리는 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파트 5를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부사의 해석과 관련된 팁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요거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부사와 관련된 문제는 토익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뭐뭐뭐뭐 하게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밀 경우에 뭐뭐 하게라는 요 말이 뭐뭐뭐뭐 하다, 이렇게 말을 이어붙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웬만하면 뭐뭐 하게 뭐뭐 하다, 이렇게만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문제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약간의 사족을 집어넣는 겁니다. 라는 방식으로 라는 요런 표현을 하나만 집어넣어 주세요. 이 표현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 그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말은 동일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한국말로 바꾸면 조금씩 그 뉘앙스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이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뉘앙스를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끌어당기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라는 방식으로라는 요 표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안에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부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사들이 더 존재할 겁니다. 부사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사구와 부사절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부사들끼리 뜻이 비슷한 친구들을 골라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술어와 접속사만 찾아서 해석한다. 이 세 번째 방법이 제가 이 1번 문제를 푼 방법이었죠. 가장 조금만 해석하면서도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 그게 파트 5에서는 제일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니까 A, B, C, D의 어원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구조 분석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빠르게 풀어보시면 어떤 걸 고르고 싶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있는 B를 고르고 싶다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구조 분석 문제가 맞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prove라고 하는 서술어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뒤에 있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조금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prove는 이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다 제일 중요한 말을 하나 적어 놓았네요. 무조건 암기는 금지입니다. 이형식 동사는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가 있다. 이거 외우는 건 요즘 토익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형식 동사를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이형식 동사는 사실 비동사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이형식 동사를 외우신다면 비동사 하나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나머지 이형식 동사를 외우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prove가 이형식 동사로 나왔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다가 독특한 이형식 동사가 나왔다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prove가 이형식 동사였으니 이런 상황이 펼쳐졌겠지만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어 자리 바로 뒤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정답이 될 확률을 차지하는 아이는 요 1번입니다. 서술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8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럼 이 목적어는 명사밖에 목적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B를 고민하셨던 거겠죠. 여기 prove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B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비슷하게 생긴 문제들은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유형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부사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가 들어와서 여기 자연스럽게 이런 D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rove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주격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사실 1%라고 보기도 아깝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 토익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순서로 갖고 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instructive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우선 정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3번 케이스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서술어가 있었으니까요. 앞에 있는 주어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매뉴얼,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prove,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있는 B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instructions는 지시사항들이라는 뜻이니까 설명서가 지시사항들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해석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D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instructively, 지시적으로, 유익하게 라는 뜻의 부사죠. 이 부사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prove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아까 1번에서 배운 방법을 여기서 써보는 겁니다. 유익하게 라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다라는 동작을 해야 유익하게라는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라는 방식으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유익하게 증명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말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뭐뭐 라는 방식으로라는 이 말을 이용해서 이것도 해석으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 있는 과거분사, 그 다음 C에 있는 형용사 이 두 개가 정답 후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만일 주격 보어가 들어온다면 이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겠죠? 그래서 주어를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설명서요. 자, 그럼 설명서는 instructed, 지시받았다. 설명서가 지시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설명서는 유익했다. 매우 괜찮은 거죠. 이렇게 정답 C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이 형식 동사는 토익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한 번씩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가장 많이 정답이 될 확률의 1번 케이스, 그 다음으로 많은 2번 케이스를 살펴본 다음, 그것도 전부 이상에서 주격 보호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암기량을 확 줄여줄 겁니다.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우선 이것도 구조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도 보이고요. at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corporation까지 전치사구를 묶어주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rewards라고 하는 서술어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보기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상하게 느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여기에 employee라는 이 명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employee, 직원이라는 뜻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있겠죠? 셀 수 있다면 이 앞에다가 단수를 표현하기 위해 어를 쓰던가 아니면 이 뒤에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s를 쓰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employee에는 어도 없습니다. s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뭔가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 3번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라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라는 것은요, 크게 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셀 수 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도 있는 거지만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에게는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에는 어를 붙이고 복수에다가는 s를 붙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employee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꼭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세 번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토익에서 나오는 명사들은 크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손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wards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어의 뒤에는 뭔가 목적어가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employee라고 하는 명사만으로는 뭔가 모자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 목적어가 될 만한 또 다른 명사 두 개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innovation도 명사, innovator도 명사죠. 자, 그러면 이 B와 D 두 개를요, 상세한 뜻까지도 가져가지 않아 볼게요. B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innovator, 얘는 사람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명사네요. 자, 그렇다면 얘도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써주던가 아니면 이 앞에 어가 붙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없습니다. employee랑 마찬가지로요. 그럼 해석할 필요도 없이 정답은 B, 이렇게 골라지는 겁니다. 자, 문법은 아는 만큼 잘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산명사에 어와 s 붙이는 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어와 s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모른다 라고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의 냉정함은 이런 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시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신지 혹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신지 저는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대순 이렇게 쭉 덩어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 덩어리가 곧 한 단어가 되게 만드는 것, 크게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하는 문법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면 끝이죠 뭐. 이거 말고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이름인지 따진다. 이건 너무 예스러운 영어 공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에는요. Do not conform 이라고 하는 이런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요. 이 빈칸 자리에 do not conform 이라는 서술어에 주어가 오는 건 어떨까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A, B, C, D 보기 한번 볼게요. 4개의 보기 중에 명사로 쓸 수 있는 보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마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A가 동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동명사 좀 정리해 볼게요. 동명사란 뒤에 의미상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만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clearing 안에 있는 clear 이라는 동사는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clear은 뒤에 뭘 치우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렇게 뭘 치우는지,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붙는 동사, 이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에 ing가 붙음으로써 clearing 플러스 목적어까지 이 긴 덩어리를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요. 그냥 clearing만 있다면요. 이건 동명사가 아닙니다. 아예 동명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동명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사에 ing가 있으면 딱 여기까지만을 동명사로 보시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법상, 문법상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동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박스를 묶어내 주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명사라는 가능성은 그나마 A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A 또한 동명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럼 그 다음 남아있는 애들 중에 고민할 수 있는 건 이 B, 부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빈칸에다가 집어넣고 do not conform이라는 서술어를 꾸미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이 대시 관계대명사였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온다. 이 대시 종속접속사였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문제를 풀 때 그 정도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우실 테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점수가 잘 나오나 오해를 했던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보기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잘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게 토익인데 모든 문법을 문제풀이에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는 거지 너무 깊이 있게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동명사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요. 이게 은근히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동명사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합니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만 만약 필요하다면 단수로 취급한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도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from이라는 전치사가 또 새로운 전치사구를 시작하길래 딱 요만큼만 구조 분석했습니다. 그 이상 구조 분석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short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 빈칸 자리에 명사가 와줘야 전치사구가 이루어지겠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 문제에서 배웠던 거 하나만 버려볼까요? 여기 있는 A부터 버리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A가 명사가 되려면 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왔었을 거니까요. 그게 없다면 이 A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 C, D 3개의 보기를 고민하시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B, C, D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영어에 절대적인 가산명사,
절대적인 불가산 명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명사들이 가산명사야, 이런 명사들이 불가산명사야, 이런 불가산명사들이 토익에 자주 나와 외웠었죠.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게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refu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불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가산명사일까 불가산명사일까 한번 고민해 주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불가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토익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토익 문제 중에서 이 refund가 가산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암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refund는요, 상황에 따라서 가산 명사일 수도 있고요, 불가산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요, 만일 of the items, 이런 전치사구가 하나가 더 붙었다면 어떨까요? 아이템들, 아이템은 몇 개라는 얘기죠? S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템이 여러 개면 환불도 몇 건일까요? 당연히 여러 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refund는 가산 명사로 쓸 수 있다, 불가산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이럴 땐 이렇게 외운다, 저렇게 외운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refund는 상황에 따라 가산 명사일 수도 불가산 명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갖고 외우는 건 너무 올드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구를 보니까 여기에 S가 있네, 물건이 여러 개네, 그러니까 환불도 여러 개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산이고 불가산인 명사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으며 토익에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암기하는 것 아예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전치사구를 활용해서 판단하시면 요 안에 분명히 항상 명사들이 하나가 들어있을 거고, 이 명사들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에 따라서 힌트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CD를 봤는데요. 여기 BC는 우선 확실하게 C 하나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sultant,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어나 S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C는 버려주는 거죠. 그럼 B나 D 두 가지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consultants와 consultations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이 남을 텐데요. 이 뒤에 보시면 D, consultations, 상담 이런 뜻이죠. 어떤 누군가는 이 상담을 불가산 명사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불가산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가산이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볼게요. 1시부터 6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1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1시에 하나, 2시에 하나, 3시에 하나, 4시에 하나, 5시에 하나, 6시에 하나 이렇게 한다면요, 상담은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하다, 여기 있는 사람에 S 붙인 것만 정답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저는요, 이 사람은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이라는 말 뒤에 명사를 고른다면 짧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신공격 같은 정답을 고르지 않을 거고, 여기에 있는 D, 짤막하게 여러 건의 상담들을 1시부터 6시까지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거죠. 이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가장 토익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파트 5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암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즘 토익에서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토익을 풀 때 파트 6는 다들 너무 쉬운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개의 문제가 있으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즘 토익은 어떨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토익에서 파트 6 틀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요즘엔 어렵게 나옵니다. 예전과는 문제 출제 방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정답을 골라내는 느낌 자체가 전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6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파트 6는 예전에는 빈칸 주의만 쏙쏙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만 살짝 해서 풀었어요. 파트 5를 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예전엔 해석 없이 문법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긴 글을 모두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만 골라내는 그런 출제 방향성으로 문제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빈칸 주의만 읽는다, 해석 없이 문법만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 6는
파트 5랑 가까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큰 오류입니다. 오히려 요즘 파트 6는 파트 7의 독해와 비슷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잘 읽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했던 구조 분석을 토대로 일부의 문법들을 파악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6는 5에서 하는 것, 그 다음 7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파트 5에선 전치사구, 접속사, 서술어를 이용해서 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7에선 명사와 형용사, 부정어구들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는데요.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잘 엮여야 파트 6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트 6 문제를 풀면서 이 6가지의 요소들을 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긴 글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을요, 예전에는 요 6번이 있으면 6번 빈칸 주의만 읽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으면서 글을 파악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명사는 노란색, 형용사는 초록색, 부정어구는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뭔가 우월한 재사용 가능 능력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랩 equipment, 우리의 랩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만들어진 유리, 플라스틱 대신 여기는 명사, 형용사, 부정어구만 읽어도 충분히 이 문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얘네들은 재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6번 자리가 있고요. 이 뒤를 보니까 플라스틱이랑은 비슷하지 않게, 플라스틱이랑은 다르게 유리는 근데 fragile 하다고 합니다. 자, fragile,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 그럼 이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ragile,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 6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요, 앞뒤가 서로 반대가 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진 접속 부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 C, D 뜻 한 번만 볼까요? In short, 즉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이거 반면에라는 뜻. 그럼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B를 정답으로 고를 겁니다. 여기에는 C에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 아니면 뒤에 presumably 이렇게 가정하건대, 예컨대 이런 애들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혼자 눈에 띄게 부정적으로 글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접속 부사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however겠죠. 너무나 however는 대표적이어서 이게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흔하게 많은 문제들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느냐가 토익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확 바꿔놓고 바뀐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렇게 역접의 접속 부사를 골라줘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토익 파트 6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pecial precautions, 특별한 조심들, 이게 taken, 취해져야만 한다. experiments, 실험들, tools, 도구들, 유리로 구성된 이라는 뜻이 있죠. 그럼 유리는요, 깨지기가 쉽고 fragile 하니까 특별하게 precautions, 조심을 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유리로 된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centrifu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from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명사라는 느낌은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토익은 못 풀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거나 특수한 어휘들은요, 조금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거 원심불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무 특정한 주제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어휘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럴 땐 brief한 check, 간략한 체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hey, 이 유리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이요, not chipped, 뭔가 쪼개지지도 않고 scratched, 깨지지도 않고 아니면 compromised 되지도 않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compromise, 이것도요,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선 compromise를 사전에서 찾으면요, 되게 뒤쪽에 오염하다,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아마도 앞에서 깨지거나 뭔가 조각이 나거나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오염된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or로 이 chipped, scratched, compromised,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세 개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일 겁니다. 비슷비슷한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 compromised가 그렇게
무슨 뜻인지를 외우는 거, 그게 토익 공부에는 전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보면 나 이거 몰라서 이 파트 6를 틀렸어요. 저는 저기 있는 centrifuge 저 단어를 몰라서 파트 6를 틀렸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이건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을 정말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brief한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번 자리에다가요, A, B, C, D 중에 하나의 문장을 집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건 7번 바로 앞자리에 있었던 문장과의 키워드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키워드를 한번 쫙 체크해 놨어요. 좋은 점, 플라스틱 컨테이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문장에서는요, 이 유리 컨테이너를 쓸 때 조심하라, 그래서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얘기를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한다?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얘네들 완전히 말려라, 사용하기 이전에. 글래스 비커는요, 글래스 비커라고 하는 애랑 글래스 컨테이너가 완벽하게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글래스 비커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따로 보관해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조심해라, 체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 치고는 흐름이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이렇게 하기 전에 모든 규정들, 이것들을 다 봐라. 자, 그럼 이 규정이라고 하는 말과요, 체크라고 하는 말은 저는 너무 잘 결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결의 명사들의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냥 예쁘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말을 붙이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나머지 애들도 정답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그럼 문제를 못 풀겠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골라내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애들을 풀 때 자꾸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빈칸의 바로 앞 문장, 바로 앞 문장에 있는 키워드들과 여기 A, B, C, D에 있는 키워드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일치한다라고 판단되는 애, 이런 애들을 체크해 주시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그럼 더 읽어보도록 하죠. 이 8번 문제는요, 읽어볼 필요가 없이 바로 정답 A를 고를 수 있겠네요. A, B, C, D를 보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어원이 같습니다. 구조 분석만 잘 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거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quivalent까지 갖고 간다면 서술어도 여기 하나 데리고 왔고 이 안에 전치사구도 있고 접속사 잘 체크됐고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쭉 여기까지 갖고 갔습니다. 그럼 여기도 does not meet 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 이미 있을 것 잘 있습니다. including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서 flasks, 이렇게 전치사구를 끊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of라는 애가 있어서 이 glass까지 갖고 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do remain 이라는 진짜 이 문장의 서술어까지도 모두 다 나와줬습니다. 자, 이 문장의 서술어는 or 하나, does not meet 하나, do remain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원래 한 문장의 서술어는 1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while이라는 접속사, 대시라는 접속사 때문에 서술어가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종속 접속사 계열의 것들은요, 서술어의 개수를 1개씩 늘려주거든요. 이 접속사가 하나가 더 있으면 서술어의 개수도 하나가 더 늡니다. 그래서 만일 이 종속 접속사가 1개 있었다면 서술어가 총 2개처럼 보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2개가 있으니 서술어가 3개처럼 보였던 거죠. 서술어의 개수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접속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서술어의 개수는 그대로 1개여야 합니다. 그럼 이미 접속사와 서술어의 개수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make나 makes 같은 이런 서술어들은 버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기 A에 있는 과거분사나 making이라는 현재분사 혹은 동명사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아까 우리 동명사 할 때 배웠지만 making이라고 쓰고 싶다면 이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딸려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made라는 과거분사는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뒤를 한번 봤더니요, 바로 빈칸 바로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면서 전치사 구가 왔지 목적어가 될 명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A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만 한 글에 4개씩 있는 파트 6에서 4개 전부가 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빈칸 주의만 보고 풀 겁니다. 그런데 요즘 토익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요즘 토익은 이런 출제 방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 16개의 파트 6가 있다면 그 중에 3개 정도는 지금 8번을 풀듯 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개는 해석이 정말 많이 필요한 문제들일 겁니다.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은 A, B, C, D를 보니까 전부 싹 다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뜻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이건 구조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네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도하지 마시라는데요. To use it. 그걸 쓰는 걸 시도하지 마시고 다르게 적절하게 calibrated 된 게 아닐 수도 있다. calibrate 뭐 정리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뭐 닦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뭐 유리, 플라스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적절하게 잘 조치되고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이게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잘 조심스럽게 wrap it 싸주세요. 됐고요. 종이에다가 싸주시고 얘를 green recycling box 녹색의 재활용 박스에 넣어주세요. 버려달라는 얘기죠. 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대신에 여기 있는 receptacle 이라는 애를 노모한 어디에다가 놔두기 전에 이 receptacle 이라고 하는 애들도요. 여기 있는 박스랑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적인 이러한 어떤 빈칸에다가 receptacle 어떤 박스를 갖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해석을 하실 때는요. 이거 너무 꼼꼼하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골치 아픕니다. 그거보다는요. 이것도요. 지금 제가 체크한 명사나 형용사나 부정어구들 있죠. 이걸 갖고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 양, 낭비, 쓰레기 아니면 배열 배치라는 명사를 본다면요. 저는 여기다가 wrap it up 이거 해서 recycling box에다가 갖다 넣어야 된다는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면 저는 되게 손쉽게 C를 골랐을 겁니다. 꼼꼼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모르실 법한 단어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요. 이런 단어들을 모두 다 외워야만 토익을 잘 본다?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문장을 푸는 게 아닙니다. 파트 6는 글을 읽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읽는데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텨서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 단어를 모르면 글의 흐름상 저 단어는 무엇이었겠구나 찍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토익에 나오는 단어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 60개 정도의 단어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40개를 유추하시는 데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900 이상을 맞아내는 데 있어서 단어들은 정말 100 중 60만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단어를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6의 마지막 문제를 풀었는데요. 파트 6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빈칸 주의만 볼 수도 없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균등하게 그냥 모두를 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있었고 그 다음 문장은 존재했는지 단어들의 연계성을 자꾸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거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골라야 하는 것. 그게 파트 6였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어려워졌죠. 이 파트 6 많이 연습해 보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준비하실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다들 파트 5가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7은 시간만 있으면 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놈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요. 파트 5는 그렇게 많이 또 안 틀리셔요. 생각보다 내가 조금 공부하면 많이 맞출 수 있는 게 파트 5거든요. 그런데 파트 7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틀려서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게 틀려 있으면 이게 왜 이럴까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나중에 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답을 보면 이 파트 7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그걸 모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트 7을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파트 7 할 때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그래서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답을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의 공부들을 파트 7 할 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파트 7 공부를 하면
정말 제자리 걸음을 오래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시간 관리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몇 달에 걸쳐서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파트 7 문제를 풀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건 익숙함에 기대어 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익숙함에 기대어 가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오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토익은 단기간에 끝내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안 되고 더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된다면 그럼 조금 끈기 있게 갖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 파트 7이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토익 공부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여기에 있는 파트 7을 조금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건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7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합니다. 속독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빨리 읽어야 되는데요. 빨리 읽으면서도 당연히 정답률도 높아야 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아줘야 되는 것, 이게 파트 7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정어를 핵심 키워드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문장을 영어 한 문장을 가지고 한국말 한 문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직독직해의 방식, 이건 절대 피해 주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글을 보면서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명사가 있네, 형용사가 있네, 부정어구가 있네.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노란색 형광펜, 초록색 형광펜, 보라색 형광펜, 이 세 가지 색깔을 쓰셔서요. 그래서 그냥 체크를 한 다음에 이 글의 전체 명사들, 형용사들, 부정어구들을 다 체크를 했더니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근데 잠깐, 이 글엔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나 보네. 이렇게 짐작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제대로만 체크했다면 그 정보만으로도 이 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명사나 형용사나 부정어구 이 세 개를 체크하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많이 공부를 했을 때 영어를 번역하는 방법도 배우죠. 그런 거 배울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럼 번역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라면 토익 파트 7을 그 문제 풀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만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다시 강조하고 갈게요. 직독직해 하는 습관 꼭 버려주세요. 영어 한 문장을 한국말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중고등학교 내신 할 때나 하는 겁니다. 토익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글이 깁니다. 길게는 한 장 반이 글이죠. 그걸 다 읽고 문제를 5개씩 풀어야 되는 거, 그게 파트 7인데 이걸 어떻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을 읽다 보면 맨 앞에서 읽었던 내용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 그게 항상 우리가 파트 7 하면서 어려웠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먼저 읽어서 글로 넘어가서 찾는 거, 그거 옛날 토익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요즘 토익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여나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이런 선입견이 생기셨다면 이런 선입견은 꼭 버리고 파트 7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이메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미리 체크를 쭉 해봤습니다. 명사는 노란색 형광펜, 형용사는 초록색 형광펜, 부정어구는 보라색으로요. 그럼 여기서부터 체크해 볼게요. 메일링 리스트에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리스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다수일 거고요. 탑몰이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10월 12일 날 어떤 공지라는 명사가 있네요. 탑몰, 리더, 온라인 리테일링,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는 애들 중에 굉장히 선두주자인 회사인가 본데요. 자, 얘네들 넓은 범위, 상품, 나라들 전 세계, 얘네들의 고객은 한 국가가 아닙니다. 다양한 세상입니다. 자, 여기 world, countries, 중요한 단어일까요? 안 중요한 단어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world, 당연히 다 아시는 단어고, countries, 당연히 다 아시는 단어니까 에이, 이렇게 쉬운 단어가 이 파트 7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기에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유명한 회사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틀린 보기잖아요. 얘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회사다라는 이런 세부 정보가 중요한 거, 그게 토익 파트 7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High traffic volum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교통량이던가, 만약에 이게 traffic이 진짜 무슨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얘네들은 온라인 리테일링이니까 아마도 저기에 있는 traffic이 인터넷 접속량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힌트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이미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량이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우리의 사이트가 받고 있는 볼륨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그것 때문에 서버들이 있는데 아주 기쁜 쇼핑 경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중간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upgrade our servers 라고 이렇게 upgrade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체크를 했나요? 아니요, 저는 이걸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를 체크 안 했는데 이게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정어구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만 잡아주시면서요, 그 안에 있는 세부 정보들을 하나씩 놓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토익 파트 7은 수능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능은 그저 주제만 잘 파악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파트 7은요, 세부 정보도 꼼꼼하게 묻고 이 세부 정보들을 이용해서 추론해내는 능력까지도 묻는 게 파트 7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할 때는 저는 분명 영어를 잘했는데 토익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영어 글이라고 해도요, 읽는 방식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면 내가 읽어야 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world나 countries 같은 저런 쉬워 보이지만 되게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들이 훨씬 토익 파트 7에서는 중요한 거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락도 똑같이 체크해 놨습니다. 15일날 10월 15일에 3시부터 11시 아침 사이에 우리 웹사이트가 다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업그레이드 드리래요. 아까 앞에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보지 않았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었으면 분명 글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these upgrades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유저들은 우리의 인벤토리를 들어오는 걸 못한대요. 자, 그럼 물건을 샀어요. 그럼 물건을 사서 인터넷 쇼핑에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단 말이죠. 이게 인벤토리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접근이 안 돼요. 쇼핑 카트에도 안 되고요. 체인지도 안 돼요. 주문에 변경도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브라우즈도 안 되고 어세스도 안 되고 make changes도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센터 직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Customer Service, 이걸 줄여서 CS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토익에서 Customer Service는요, 전화 응대 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다양한 고객 응대를 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만 특히 토익에서 얘기하는 Customer Service는 대부분 전화 응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다 안 되는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however가 있었으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직원들한테 전화하시란 얘기예요. 질문, concerns, 염려사항들이 있으시면요,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로도 해준대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는 전 세계 월드의 다양한 countries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였으니까요. 그럼 아까 world, countries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요, 불행히도 여기서부터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건가 봐요. 몇몇의 account information, 내 계정의 정보들은요, 뭔가 불가능하고 안 된답니다. 이 절차에서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무리 멘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단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일 이후에 더 잘할 겁니다. 모든 너희 쇼핑 수요들을 모두 잘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all 같은 애 꼭 하나 별표 쳐주세요. 되게 쉬운 단어 같죠? 그런데 이 all은요, 모두를 얘기합니다. 전수를 얘기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거나 몇 개는 안 좋은 것도 있고 몇 개는 좋은 것도 있다. 이런 눈꽃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는 단어가 all입니다.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100%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100%인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요? 토익은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이런 단어들을 조금 변형해서 매력적인 오답 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토익 파트 7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탐몰에서는요, 우리 고객들에게 weekly newsletter 준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나가는데 정보, 특별한 offer와 promotion, 할인 행사와 관련된 정보겠죠. 그 다음에 이걸 너의 이메일로 보내주고 여기에 할인 쿠폰도 주고 15%를 다음 구매 때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다음 구매래요. 그러면 요번에 제가 바로 받자마자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고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난 이후일 겁니다. 만일 이 이메일을 받은 게 업그레이드도 하기 이전이었다면 아마 그전에는 이런 쿠폰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 쿠폰을 받았다고 해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여기 next purchase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구매에만 적용이 가능한 15% 쿠폰을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시간차를 약간 흐트러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15%를 지금 당장 구매할 때 바로 적용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보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5%라는 말을 글 뒤쪽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혹시 이것도 정답 아닐까? 그냥 본능적으로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리고 나는 이게 틀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내 점수가 떨어지는 거, 그게 파트 7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런 쉬운 단어 같은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를 볼 때요, 무작정 보기를 다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기도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들, 형용사들, 부정어구들 순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앞에 confirm, introduce, announce, provide 같은 이런 동사 원형들은요, 조금만 한 발자국 뒤에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저 동사들을 보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명사들을 먼저 보셔서 4개 중에 3개가 버려졌어요. 그러면 정답 하나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4개 중에 2개밖에 못 버렸어요. 그래서 2개가 남았으면 그땐 동사들을 갖고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요, 이 명사부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밥 먹는 걸 매우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좋아한다를 영어로 얘기하면 like란 동사 정도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바꿔서 enjoy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밥 먹는 걸 즐긴다. 이것도 좋아한다랑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밥 먹는 걸 제가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호한다는 prefer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밥 먹는 걸 좋아한다, like. 밥 먹는 걸 즐긴다, enjoy. 밥 먹는 걸 선호한다, prefer. 우리는 like랑 enjoy랑 prefer, 이 3개의 동사를 동의어로 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뜻은 맥락상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저 동사 쪽을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든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든 밥이라고 제가 내뱉은 명사는 완벽한 동의어가 아니고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볼 때도요, 이렇게 명사들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문과 관련된 내용 아니었고요, 새 상품도 아니었고, 업그레이드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쇼핑 업데이트는 틀렸죠. 자, 여기 업그레이드랑 업데이트라는 단어 갖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업데이트도 업그레이드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업데이트는 최신화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일 뭔가 조금 더 제 얼굴을 고치고 싶어서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싹 다 바꾸고 왔어요. 그래서 최신 얼굴을 여러분들께 선보였다. 그건 최신화된 얼굴, 업데이트된 얼굴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이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된 얼굴이 맞을까요? 제가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싹 다 고쳤는데 이 얼굴이 더 별로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는 더 바뀐 최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 맞고, 하지만 무조건 더 좋아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그레이드는 좀 다르죠. 업그레이드는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랑 업데이트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어차피 이 글에서는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분명 보셨을 거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 탐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indicated, 여기 별표 한 번만 쳐주시고요. 이 파트 7 문제에서는 indicated 아니면 suggested, most likely, probably true, implied 이런 표현들이 간혹 문제에 보일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요, 이 A, B, C, D 보기가 그래 똑같은 단어로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다른 단어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다. 조금만 짐작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 쉽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직원들 얘기는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몇 언어들, 이거 아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세 개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이건 괜찮죠. 자, 사무실들. 사무실들이라고 하는 S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네가 사무실이 한 개인지 10개인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office도 조금 애매모호하겠지만 office에 S라고 S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맞죠? S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걸 놓치시는 것 뿐이겠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몇몇 나라들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사무실들이 싫은 거고요. 고객들이 높은 점수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쿠폰을 어떻게 받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15% 할인 쿠폰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온라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 뉴스레터를 받는다. 특정한 양의 소비를 한다.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쭉쭉쭉쭉 체크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있죠. 이건 독자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뉴스레터로 쉽게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 이 문제는 A를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 번만 잘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이 리더들, 독자들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선 독자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어나운스먼트를 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쿠폰을 주는 일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난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쿠폰들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독자가 자기 스스로 이 온라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가 겹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조금만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는 이 보기들, 이걸 동명사 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ing 덩어리들을 제가 길쭉하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런 애들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정답 고를 때 훨씬 유용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같이 파트 7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파트 7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였죠? 글부터 제대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질 때 그냥 문장을 하나씩 읽으면서 직독직해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글을요,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세부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버려도 괜찮아. 이런 판단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명사니까 체크해 주시고, 형용사니까 체크해 주시고, 부정어구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신 다음 이 글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상태로 문제를 그냥 풀면 됩니다. 요즘 토익은 어차피 여기 문제와 보기를 갖고 다 찾은 다음 거꾸로 글로 넘어가서 찾으려고 하면 순서들이 조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머릿속이 더 정돈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토익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파트 7이 100개 중에 54개의 문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풀어봤던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글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촌파고다 끝토익팀의 김규보 강사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토익 시험 정말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